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중요한 국제정치 뉴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디어 크림반도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림반도 아주 중요한 군사기지에 어마어마한 폭발과 섬광이 12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터졌는데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뭐로 이렇게 공격을 했는지, 또 어떤 기지가 박살이 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바이든 미 정부의 저도 외교적 실책이라고 보는데로 인해서 러시아가 핵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고,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네요. 보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중국 칭다오에서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치포 레짐 참여와 사드 문제 등 현안이 논의됐는데 중국 측이 보인 태도가 이전과는 너무 달라 우리 외교 당국도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월 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중국 도착 첫날인 8월 9일 산둥성 칭다오의 지모 고성군란 호텔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고 양국 외교부가 8월 9일 발표했습니다. 중국 측 초청으로 열린 이번 회담은 박진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 통역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가하는 소인수 회담과 실무자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확대 회담으로 나누어 진행됐는데요. 당초 60분씩 예정되었던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은 100분으로 늘어나며 만찬까지 무려 5시간 동안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왕이는 박진 장관의 직전 외교부 장관이었던 정의용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박진 장관을 대했습니다. 애초에 이번 회담은 박진 장관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명예교수로 재직했던 산둥대학교와의 인연, 박 장관이 산둥대 재직 시절 가장 좋아했던 태산 등산 등을 중국 측이 사전에 알아보고 장소를 결정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왕이가 자신의 동남아시아 외교장관 면담 일정 중에 잠시 만나주는 형식으로 정의용을 푸젠성, 샤먼까지 불렀던 것과는 다른 태도입니다. 왕이는 지난해 9월 24일 정의용이 나는 중국 대변인이 아니다 라고 기자들에게 항변할 만큼 중국의 굴종적인 자세를 보였고, 왕이는 정의용에게 시진핑 방한, 요소수 문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 문제, 사드 문제 등에 있어서 과업적인 자세를 보여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왕이는 이날 박진 장관에게 최근 수도권에서 있었던 폭우 피해를 먼저 거론하며 한국의 수도권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해 여러분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다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자리를 빌어 박 장관께 그리고 피해를 입은 한국 국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라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왕이는 양측은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 라며 설린 우호를 견지해 서로의 중대 관심사항을 배려하자 라고 강조했고, 윈윈을 견지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해야 하고 평등과 존중을 견지해 서로의 내정 간섭에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정중한 표현으로 한국의 치포 참여 반대, 사드 추가 배치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치포 참여와 사드 문제는 무엇보다 국익의 기초에 판단할 문제라며 우리는 국익과 원칙에 따라 화이부동 정신으로 중국과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며 양국이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해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상생 협력을 해나가길 바란다 라고 응답해 중국의 뼈를 때리는 일침을 날렸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반중 동맹에 참여해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국의 숨통을 틀어줄 수도 있는 상황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설설 기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대한민국을 지난 5년간 중공 앞에 바짝 엎드리게 만들었던 정치인들, 과연 그들이 왜 그랬는지 그 배경이 정말 궁금해지는 새로운 한중 관계가 펼쳐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번의 그 정의용 외교부 장관, 그리고 그 이전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왕위의 아주 예의 바른 자세입니다. 박진 장관이 산둥대에서 명예교수, 명예교수니까 가서 계속 강의를 하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자주 아마 갔을 겁니다. 했던 그런 인연,
그리고 뭐 좋아하냐? 산둥성에 이제 산둥성 서쪽에 태산 있죠. 중국의 오악 중에서 중학이 이제 숭산, 그리고 서학이 지금 서안 지역에 있는 그 화산이죠. 그리고 동학이 태산입니다. 이 태산, 뭐 태산이 높다 하되 할 때 그 태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둥성 태산을 등산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하니까 아 산둥성 있었고 태산 좋아하고 하니까 산둥성에서 회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가 베이징에서 산둥성까지 와서 칭다오에서 이제 제일 좋은 호텔을 선정해서 여기서 호텔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아마 뭐 태산 등반 일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렇게 뭔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이 어떤 마음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뭐 왕이가 지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정말 말도 함부로 하고 또 잘 만나주지도 않았고 뭐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먼저 만나자고 해서 우리를 초청해서 지금 갔는데 여기에서 정말 좋은 말로 뭐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이런 말 못하죠 지금. 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또 10년 전 15년 전보다 한국의 경제적 또 군사적 외교적 위상이 또 훨씬 더 상승한 이때 한국이 지금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서 호주가 지금 이탈하고 있는 상황, 또 인도가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만약에 가세를 한다면 뭐 호주 또 인도 이런 나라들의 지정학적 위치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베이징 바로 코앞이니까. 그래서 한국이 정말 미국하고 협력해서 중국을 옥죄할까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또 특히나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쿼드라든지 이런 레짐처럼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은 전쟁 안 하면 그만인데 지금 치포 이건 당면 과제죠. 중국의 산업이 망하게 되는, 완전히 그냥 폭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세계 최강의 반도체 강국 이 한국이 중국에 니들에게는 안 팔아. 우리 니들 말고도 다른 데 팔 데 많아. 그래서 미국이 치포해서 이 중국에 들어가는 이 매출을 다른 지역에서 보전해주는 이런 이제 협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매출 보장돼. 그러니까 니들하고 안 해. 왜?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이가 굉장히 좋은 말로 치포도 하지 말고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왜?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이게 뭡니까? 인권 이야기 아닙니까? 인류 보편적 가치, 인권이죠. 그리고 규범에 입각해. 규범이 뭡니까? 남중국해에서 국제 규범 무시하고 마구마구 행패를 부리고 있는 이 중국. 이게 바로 미국이 그동안 계속 중국을 때릴 때 가장 첫마디로 했던 그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익을 바탕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니 중국은 지금 간이 서늘할 겁니다. 자, 저는 뭐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치포 참여해서 중국을 공급망 제한해서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선봉에 대한민국이 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감히 대한민국에 온 중국 대사가 이 대한민국의 총독 행사를 하고 있었던 지난 세월 정말 시체마로 열받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일으켜 세우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잘하는 외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적, 좋은 이야기죠.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원자력 발전소 폭파 위협을 하고 민간인과 포로를 학살하는 짓은 물론 북한에서 불법 용병을 대량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는 러시아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에게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일명 뉴스타트 사찰 중단을 통보하는 초유의 도발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모스크바 현지 시각 8월 8일 오후 외무부 성명을 내고 미국의 핵 군비 통제 협정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사찰을 잠정 중단을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은 현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찰을 재개하겠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러시아가 미국의 핵시설을 사찰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고 자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는 불가피한 조치로 핵사찰 잠정 중단을 통보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이러한 발표를 낸 것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취한 조치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러시아 사찰 요원들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고 지난 행정부 시절 OC-135B 오픈스카이 정찰기가 퇴역해 대체 수단이 없다며 러시아 공군의 투플레프 214온 정찰기의
미국 영공 진입도 불허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핵사찰 요원들은 러시아에 먼저 보내겠다며 일방 사찰을 통보해 푸틴을 격분하게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사찰 잠정 중단을 통보한 시기입니다. 현재 러시아 지도부 내에서는 재래식 군사력이 사실상 붕괴 수순에 빠진 지금 믿을 것이라고는 핵무기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RS-24 야르스 ICBM과 같은 통상적인 핵 투발 수단 외에도 핵추진 순항미사일인 브레베스트닉, 핵추진 수중 드론 포세이돈 등의 변칙적인 핵무기를 전력화하는 시점에 핵사찰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과 나토에서는 러시아가 사찰 잠정 중단 시기에 변칙적인 핵무기 전력을 대폭 확장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행태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비 경쟁을 막아왔던 안전장치인 뉴스타트 레짐을 근간부터 흔드는 중대한 도발인데요. 러시아의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 때문에 핵무기 감축을 천명해온 바이든과 미국 민주당의 국가 핵 전략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말 바이든 행정부가 아무리 미국이 최강이고 한다 하더라도 양자 간의 이 협정은 서로 간에 평등해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니들은 방역 잘 안 하니까 사찰단 지금 못 들어와.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찰이 뭐냐 하면 이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과거에 소련하고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체결하고 또 이제 뉴 스타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체결하고 계속 이제 그걸 갱신해 오는데 핵탄두의 숫자 또 예비탄의 보유 숫자 그리고 핵무기 투발 수단의 숫자 다탄두의 숫자 또 위력의 어떤 그 제한 이런 것들 다 촘촘하게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걸 이제 서로 간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하러 들어갈 때 18군데를 서로 간에 러시아는 미국의 핵시설 중에서 18군데 또는 핵무기 기지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기지나 또 핵무기 자체 또는 이제 뭐 시설 이런 거 18군데 랜덤하게 찍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거 볼 테니까 이거 보여줘. 해서 들어가서 그걸 이제 정말로 다탄도 미사일 없애고 원탄두로 바꿨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 게 서로 간의 사찰인데 야 코로나 때문에 니들은 지금 방역 제대로 안 하니까 믿을 수 없어. 우리나라 못 들어와. 여기까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방역 잘하니까 우리는 들어갈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푸틴이 이제 열받아 버린 겁니다. 못 들어와. 그런데 못 들어와. 이제 사찰 없어. 잠정 중단이야. 라고 한 이 시기에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인류 파멸의 무기는 만들면 안 되는 건데 그거 이제 전략무기 감축협정에서 이런 건 안 돼. 라는 협의에 들어가야 되는 이 시점에 지금 러시아는 브레베스트닉 핵추진 순항 미사일인데요. 그냥 순항 미사일인데 이거 그냥 계속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면서 이 마치 자동차 배기 가스를 내뿜듯이 방사능을 그냥 계속 내뿜고 날아다니는 핵추진 순항 미사일 브레베스트닉 이걸 만들었어요. 이런 거 못 만들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핵추진 어뢰, 뭐 수중 드론 뭐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는데 포세이돈입니다. 이 수중에서 어마어마한 이 위력의 핵폭발을 일으켜서 무려 500m 높이의 쓰나미를 해안에 때려버리는 이런 엄청난 핵무기를 지금 러시아가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걸 들어가서 사찰하고 이거 안 되잖아. 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미국이 너무 고압적으로 야 우리는 들어갈 테니까 니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와. 라고 한 이 바이든 행정부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태에서 국제 석유 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이든 행정부 외교 실책 때문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그 가스크주지 그 기자인데 그 반체제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암살을 당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우디 최고 실권자 왕세제를 빈살만 왕세제를 이제 제재하려고 하고 하니까 사우디가 완전히 거기는 절대 지존인데 어디 감히 이렇게 해서 미국하고 지금 완전히 척져버리고 그 상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리니까 이때 이제 오펙에서 증산을 해야 되는데 사우디가 증산 못해 안 해. 왜? 미국을 괴롭히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석유값이 폭등을 하고 자신들의 지지도 떨어지고 또 환경 문제 이런데 뭐 참여한다.
우리는 트럼프하고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파리 기후 협약에 들어가서 바로 트럼프가 깨버렸는데 그걸 이제 서명하고 트럼프 왜 깼냐? 셰일가스, 셰일 오일 이걸 개발하려고 그거 할 때 이제 탄소가 많이 배출되니까 그걸 하려고 파리 기후 협약을 안 했는데 바이든은 바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 협약을 다시 가입을 하고 미국 국내의 셰일 산업을 그냥 못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석유값을 안정시킬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 국내에서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대폭 생산해서 석유값을 안정시키든지 아니면은 사우디하고 원만한 관계를 가지면서 증산을 시켜서 석유값을 안정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파리 기후협약 이게 중요한 거야. 나는 트럼프하고 달라. 이거 하느라고 완전히 셰일 산업 다 무너뜨려버리고 자신들의 능력을 스스로 억제해버리고 그리고 사우디하고는 관계가 완전히 또 UAE도 마찬가지고 그 사우디와 UAE하고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면서 지금 자신들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왜? 뭐 전쟁이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물가 오르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이런 외교적 실책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는 이런 모양인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정말 화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에이테킴스 공급 준비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가 정체불명의 장거리 타격 자산으로 크림반도의 러시아 공군기지를 타격했습니다. 활주로는 물론 탄약고와 격납고, 지휘소가 초토화됐다는데 러시아 측에서는 에이테킴스가 벌써 공급된 것이 아니냐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전선에 대한 항공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러시아 크림반도의 핵심 공군기지이자 세바스토폴과 함께 크림반도 최대 전략 거점 중의 하나로 꼽히는 노보페도리브카 공군기지가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받아 초토화되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8월 9일 긴급 타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8월 9일 오후에 벌어진 이번 공격은 세바스토폴에서 북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노보페도리브카 공군기지에서 보고됐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도 큰 폭음과 화염, 연기를 관측할 수 있었다며 공군기지에서 엄청난 연쇄 대폭발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노보페도리브카 공군기지는 소련 시절부터 흑해 함대의 핵심 항공 거점으로 운용되던 전략기지로 대형 수송기나 폭격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3,175m 길이의 활주로를 갖추고 있고 스토바 항공모함 지상훈련을 위한 스키점프대와 강제 착함 시설까지 구비된 기지입니다. 이 기지는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운영해 왔지만 2014년 크림 사태 당시 러시아군이 점령한 뒤 현재까지 러시아 흑해 함대의 핵심 항공 거점으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러시아 제43 독립해군 공격항공연대의 수호이 30SM 전투기와 수호이 24M 공격기, 수호이 24MR 정찰기, 그리고 러시아 공군에서 파견된 수호이 35S 전투기가 배치되어 남부전선에 대한 항공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소식통들은 기지에서 최소 12번 이상의 대폭발이 관측되었으며 기지 내 탄약고 2개소와 지휘소, 격납고 몇 개가 정밀 타격을 받아 완파되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오데사에서 270km, 헤르손 전선에서 210km 떨어진 후방의 전략 항공기지가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은 피격 지점이 최전선과 최소 200km 이상 떨어져 있었다는 점, 백주 대낮이었음에도 러시아군 방공 장비들이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 미사일이 콘크리트 방벽으로 보호되는 탄약고와 지휘소를 완파시켰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공격에 탄도미사일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정은 미국이 만든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에이테킴스 미사일 가운데 WAU-23B 관통탄두를 탑재한 M48 에이테킴스 퀵 리액션 유니탈리 버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미사일은 300km급 사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하푼 미사일 중 일부 모델에 적용된 500파운드급 WDU-18B 관통탄두의 탄도탄 버전인 WAU-23B를 탑재해 강화 콘크리트가 적용된 격납고나 지하 시설 파괴에 적합한 무기입니다. 일부 오시트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에 자국산 탄도미사일 크림2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점점 길어지고 대담해지는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중심 타격에 크렘린 관계자들의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소리가 지구 반대편 이곳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야, 크림반도에 어마어마한 공격이 이루어졌는데요. 자, 어딘가 하면은 세바스토폴 흑해함대 사령부죠. 세바스토폴. 이 세바스토폴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바로 이곳이에요. 이 해안 가까이 있는 공군기지인데 헤르손에서 210km, 오데사에서 270km 떨어져 있는 이곳에 있는 해군 항공기지예요. 여기 뭐 수호이 24, 수호이 30, 수호이 35 이런 전투기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곳에 12번에 걸친 어마어마한 폭발이 있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변에서 해수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깜짝 놀라서 또 주택가에서도 보이고 이 정도 버섯구름, 그리고 이 정도 뻗치고 있는 화염 이런 것들이 12번 있었다 이거예요. 정말 엄청난 공격이었죠. 이런 공격을 어디다가 했냐? 그래서 이 기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휘소예요. 사령부 지휘소. 그리고 여기가 탄약고예요. 탄약고와 지휘소를 중점적으로 때렸다고 하는데 이 탄약고는 확대해 보게 되면 두 개의 큰 벙커 탄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정말 또 황당하게도 탄약 상자가 마당에 지금 잔뜩 쌓여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더 큰 사고가 발생했겠죠. 아무튼 이 탄약고와 지휘소를 때렸는데 지휘소를 때리면 비행기 이착륙하고 하는 관제가 안 되죠. 관제가 안 되면 여기는 비상 이착륙은 할 수 있지만 전투기들을 부대 단위로 운용하고 하는 능력은 상실한 겁니다. 지휘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탄약이 없으면 폭탄, 미사일, 기관포탄 이런 거 없으면 뭐 여기서 작전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아마 유류 저장고 뭐 이런 것도 때렸을 것 같은데 이런 그 핵심 지원 시설들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데사에서 270, 그리고 헤르손에서 210.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사거리가 긴 타격 자산이 이 하이마스에 장착되는 GMLRS 150km죠. 그리고 토치카유 탄도미사일 160km죠. 그런데 여기 안 돼요. 그 어떻게 되냐? 에이테킴스, 하이마스, MLRS 두 발, 하이마스에 한 발 장착되는 이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벌써 간 게 아니냐? 미국이 준다고 했는데 벌써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이테킴스 300km 날아가는 블락 1A인데 이게 M74 이 자탄이 300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스틸 레인 하늘에서 그냥 자탄을 쏟아부어서 인력, 사람 그리고 장비 이게 이제 상부 공격 탄도 되기 때문에 장비, 장갑차의 상부 공격 다 때려버려요. 이거 자탄 300개 들어가는 버전. 그리고 이제 QRU 탄이라고 해서 이 WAU-23B 탄두, 이 전체가 지금 탄두입니다. 이 파란색 요게 탄두, 관통 탄두입니다. 이게 이번 공격에 사용되지 않았을까? 왜? 벙커, 탄약고를 뚫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폭발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까 그런 버섯구름은 탄약고가 아니면 저 정도 버섯구름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 관통탄을 줬을 것이다. 왜냐? 좀 있으면 미국이 프리즘 500km 이상 날아가는 프리즘 미사일을 하이마스에 장착하려고 지금 개발을 해놨고 곧 실전 배치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미국이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이 QRU 탄은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구형탄으로 이제 대체돼야 되는 도태 장비가 되죠. 그걸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량으로 줬지 않냐라는 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우크라이나 또 국뽕 이 워싱턴 소식통들은 아니야 우리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흐림2 이거가 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 흐림2는 우크라이나가 개전 전에 이 시제 차량 하나 만들고 발사 차량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제 미사일 만들어서 이 뭐 시험 사격 한번 해본 그런 건데 시험 사격 한번 한 걸로 이렇게 정확한 공격한다? 그리고 12번의 폭발을 일으켰으면 여러 발을 쐈는데 보시다시피 발사관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흐림2보다는 에이테킴스가 이미 도착해서 크림반도를 때린 거다. 이제는 세바스토폴 흑해함대 사령부도 타격권에 들어옵니다. 정말 이 러시아가 앞으로 큰 곤욕을 치르게 되겠다. 또 이게 있으면 앞으로 이제 헤르손을 무너뜨리고 크림반도 입구까지 들어오면 이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본토까지 왔다 갔다 하는 케르시 대교 거기도 타격권에 들어오죠. 그러면 이 관통탄을 가지고 QRU 탄을 가지고
케르치 대교를 끊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또 능력을 또 가지게 됩니다. 정말 러시아의 앞은 새까맣게 막막하기만 합니다. 크림반도를 드디어 때리기 시작했다라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